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모습입니다. 저는 2017년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 읽고 왔고요. 제가 원래 이 에피소드를 녹음하다가 한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배에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급히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마다 목적이 있어요. 있죠. 그게 명시적인 것이든 아니든 제가 소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나의 목적과 들으시는 분들의 목적,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좋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이라는 게. 듣는다는 게 시간 낭비가 되면 안 될 테니까요. 그럼 말하는 나는 이 방송을 왜 하는 걸까? 물론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읽었다. 나 이렇게 읽었고 나만의 해석, 분석, 거창하게 평론을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저의 입장에선,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들을까?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할 수 있는데 단순한 요약 정리나 정보 전달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영화 평론 볼 때마다도 느끼는 건데 제가 안 본 영화를 시내 21 같은 데서 영화 평론가가 평론으로 쓴단 말이죠. 전 거의 99% 안 본 영화의 평론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스포일러 당하는 것 같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평론인 것 같아요. 평론은 철저히 작품에 기대는 글쓰기거든요. 영화를 보지 않고 영화 평론을 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소설을 읽지 않고 어떤 소설에 대한 평론, 독후감, 감상을 본다? 그럼 그 작품과는 별 상관없이 그 글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겠죠?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제가 어떤 작품에 대해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작품의 어떤 빌부터서. 근데 이 들으시는 분들은 작품을 안 봤을 거란 말이죠, 거의. 그럼 안 보신 분들이 제가 인제 해당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와 닿을까? 거의 안 와닿을 거란 말이죠. 전 읽었지만 같이 읽고 얘기하면 정말 좋죠. 여러 가지 사정상, 여건상 그냥 뭐 안 읽고 못 읽고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만의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책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게 어 뭐 안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 안 읽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왜 읽는가? 왜 보는가? 그건 철저히 그 영화 평론가 혹은 뭐 문학 평론가의 어떤 인사이트, 깨달음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호기심. 그 사람의 글에 대한 호기심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느꼈냐. 그 영화를 보고 그 사람이 느낀 거, 그 사람이 깨달은 거, 그 사람이 생각한 거를 그게 궁금한 거겠죠. 음. 그렇다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 제가 이기호 작가님의 "채미지는 어디로?"라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포인트는 이 소설이 아니라 소설에 대한 저의 깨달음이겠죠. 어설픈 뭐 요약 정리가 아니라 단 한 문장이라도 나만의 어떤 해석이 있는가, 어떤 철학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방송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함 했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짧은 순간에. 그렇다면 최미진은 어디로 음 제가 인제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를 보통 이 책에 붙들려 있는 경우, 결국 말이라는 건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 책을 일일이 넘기면서 제가 밑줄 친 문장을 읽고 그거에 대한 나름의 주석 각주를 달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장황해지고 지루해진다. 음. 그 그럼 오히려 체매지는 어디로 이거 제목 하나만 띄워 놓고 책을 넘기지 않고, 왜냐면 책을 보는 순간 문장이 붙들리니까요. 문장이 매몰된단 말이죠. 그건 제 생각을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전 시간 뭐 에피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문장을 읽으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단점이 있죠. 거의 문장만 읽고 끝나더라.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더라. 자, 지금 제가 거의 한 8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저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확실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설프게 책을 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도 안 읽으신 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을 나름 조리 있게 얘기하는 이 8 분이라는 시간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또 재미있게 여겨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방송도 이렇게 가야겠어요. 음. 물론 모든 방송인이 원하는 바이겠죠. 자, 나만의 깨달음. 자, 채미지는 어디로? 이 작품은 그 작가가 중고나라에서 자기 책 나온 걸 본 거예요, 염가로. 근데 그 파는 사람이 그룹 1, 2, 3 해서 7,000원, 5,000원, 4,000원 붙여 놨어요, 가격을. 그룹 3에 자기 책이 있는 기라 4,000원짜리. 이 문장 읽어 드릴게요. 이기호 병맛소설. 갈수록 더 한심해지는 꼴의 저자 사인본 4,000원. 그룹 1, 2에서 5권 구매 시 무료 증정. 이걸 보고 이 이기호 작가님과 화자가 같죠. 이기호라는 화자가 화가 납니다. 여기 소설에 나온 문장들을 인용해 보면 뭐 "허허 일부러 소리를 내어 웃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음.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찝찝하기도 했다. 담배를 한 대 입에 물었다. 어 묵직하게 책상을 한 방 내리쳤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근데 그 중고나라
판매자를 만납니다. 중고 거래를 한 거죠. 음. 그 중간중간에 이 모욕감, 이 수치심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와요. 어. 그리고 뭐 판매자를 만났는데 판매자가 이 소설가를 만나 알아보고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도망가고 도망가다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저자 사인볼인데 자기가 사인하고 최미진 이름 썼거든요. 그 최미진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읽으면서는 뭐 이런 이야기 자체는 재밌죠. 어. 재밌습니다. 음.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음. 저기 혹시 미진이 잘 아세요? 그 판매자가? 미진이가요. 그러니까 "난 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우린 헤어졌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걔가 나한테 남기고 간 건 책뿐인데 그 책이 꽤 많아요. 버린 것도 있는데 아직도 여기 책장에 많이 꽂혀 있어요. 한데요 이제 내가 이사를 가야 해요. 방을 빼야 하거든요. 걔는 그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미진이는 모를 거라고요. 나는요. 나는 그 책들을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갖고 가고 싶어도 갖고 갈 수가 없다고요. 아저씨는 우리 미진이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좋은 인연이라고 쓴 거잖아요. 그건 그냥 쓴 게 맞잖아요. 씨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왜 책을 파는지, 내가 당신이 쓴 글씨를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봤는지, 우리 미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씨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데 꼭 그 말을 들으려고 꼭 그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그리고 인제 전화가 끊겼던 거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욕을 당할까 봐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에 대해서 "나는 그게 좀 서글프고 부끄럽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소설인데요. 음. 일단 구조를 보면 작가가 중고나라에 올라온 자기 책이 염가로 팔리는 그 증정품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화가 나죠. 만났는데 최미진 제목도 최미진은 어디로잖아요. 어떤 이게 어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소설이 음 어떤 의미가 살아나는 게 최미진은 정작 등장도 안 하는데 이름만 나오는데 최미진이 남겨간 책들을 어 이사 가야 하니까 파는 이 주인공 주인공? 음 중고나라 회원 이런 소설인데 음 참 글쎄요. 모욕을 당할까 봐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에 대해서라는 주제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죠. 이게 소설을 말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한 번 읽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두 번까지는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어려운 게 이 소설이 다 온전히 체화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한 문장으로 "이 소설은 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어찌 됐건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정리하려면 이거 뭐 두 번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음 그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거의 문장을 읽는 식이죠. 요약 정리가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의 딜레마. 아마 평론가님들은 평론을 쓰기 위해서 몇 번을 읽을까요? 3 번, 4번 정독을 하시고 생각을 정리하고 끊임없이 문장들을 분석하고 뭐 그러시겠죠.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소설도 어찌 보면 단순한데 좀 하고자 제대로 말을 하고자 하면 이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소설의 의미는 뭔가?' 이런 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거죠. 일단은 이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방송 자체로. 방송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한 번이라도 매주 읽는 게 낫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욱 작가님의 낙천성 연습이 있는데 이정욱 작가님 정말 좋아해요, 제가. 잘 쓰십니다. 잘 쓰세요. 어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정우 작가님은 특이한 인물을 잘 쓰시거든요. 정말 잘 쓰십니다. 어 배울 게 많아요. 아 언젠가 인제 이정우 작가님의 소설들은 필사를 해 봐도 괜찮겠다. 이번에 또 시도 쓰시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쓰십니다. 단편 소설의 제왕 아닌가. 이 소설에 그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예 부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죠. "나는 앞으로 30분 후 자살할 예정이다. 잘 살길 바란다." 미친 새끼 이러면서. 이게 전부였다. 그 문자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동시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미친 새끼." 근데 이게 자살 시도가 되게 어설프거든요. 음. 어설픈 시도를 하다가 음 그런 나의 부친이었다. 재밌어요. 뭐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부친은 음 좀 철학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잔소리가 심하다." 나오는데 "태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진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 음 재밌어요. 이거 버스 기사가 된다고 하니까 어 부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버스라는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느냐? 버스는 운전기사가 인도를 향해 핸들을 획 돌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운행되는 거대한 살인병기다. 놀라운 일이 아니냐.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에게 갑자기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한다는 말인가. 그런 근거 없는 과신이 현대 교통체계의 출발점이라니 놀랍지 않으냐.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버스를 운행하겠다니 이 무슨 어이없는 발상인가." 실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재밌겠는데 문어체로 얘기를 하죠. "쇼펜하우어를 기억하라. 그는 이발사의 면도날에 목을 베이지 않을까 우려하여 목 많은 면도하기를 거부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을 비아냥거리지 말아라.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그이야말로 현자가 아니었으랴. 인간이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것이냐. 저것은 맹목적으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기이한 종족이 아니냐. 인간들의 저 놀라운 무신경은 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친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경미한 부상자들이 많은 가운데 유일한 사망자가 하필이면 열성 신도였던 모친이었다. 성당 신도회에서 끼어서 피정을 가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만 졸음을 했다고 하죠. 졸음 운전. 근데 이렇게 어머니만 죽은 거를 두고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신경과민인 당신을 위해 기도하려고 성당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세계의 위험에 대해 그토록 예민했는데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다니. 아니 세계의 위험에 그토록 예민했기 때문에 바로 그랬기 때문에 아내를 잃다니. 그는 망연자실했다." 이런 거죠.
이런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인제 에피소드가 나와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객실 내에서 휴대폰 통화 시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걸 보고 아버지가 "조용히 해 달라는 저 멘트 때문에 지금 지하철이 조용하지 못하다. 조용히 해 달라는 멘트 때문에 조용하지 못하다니 저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점을 나는 견딜 수 없다." 이런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 걷다가 담벼락에 낙서 금지라고 써여 있는 거죠. 어. 낙서 금지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부친은. "낙서 금지라는 이 낙서를 보아라.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다. 응. 저 낙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극렬하게." 그쵸. 이런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있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란 책이 있어요. "나는 이 책을 읽지 않고 이 책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련한 이 책은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책의 책 자체를 맹렬하게 부정하고 있으니 나는 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읽지 않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것은 끔찍하지 아니한가." 이런 말. 그리고 어느 날 절에 다녀와요, 아버지가. 반야심경이야말로 궁극의 세계관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세계 자체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의 허위를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스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일방적으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스님은 욕망하기를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욕망하기를 멈추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다시 번뇌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욕망하기를 멈추려면 욕망을 멈추고 싶다는 바로 이 욕망부터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이런 말을. "아니요. 그것은 도가 아니요. 도가 도 자신을 빼놓았는데 어찌 도를 따르라 하시오.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소. 의미가 없지 않소. 의미가 없지 않소." 스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이런 아버지. 재밌죠. 음. 그리고 어느 날 인제 아버지는 사람을 위한 경영을 한다고 광고하면서 무차별적인 해고를 단행하는 자기 모순 아닌가, 이런 말. 근데 다 일관돼요, 아버지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자기 모순에 대한 극렬한 반박, 반발.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살을 하죠. 분신 자살을 합니다. 분신 자살하고. 어 참 이거에 "나는 솔직하게 적었다. 나는 부친의 진심을 모른다고 적었다. 하지만 부친은 죽음과 싸우며 끝까지 삶을 지키고자 했다고 적었다. 이율 배반에 고통받는 인간 존재를 구원하고자 했다고 적었다. 그래서 이율 배반 자체인지도 모를 생명을 버린 것이라고도 적었다. 나의 문장은 자기 모순으로 가득했다.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모멸감에 빠졌지만 그랬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어 모친이 사고로 세상을 뜬 후 유사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부친이 혼신의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안전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으며 "기사님들의 안전한 운행을 기원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몸소 버스 회사를 순회했으며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써달라며 평생 모은 돈을 조합에 기부했다고 했다. 회화하는 나만 남겨놓고 가버리다니. 이 화자는 집에서 게임만 하거든요. 나는 뼛속 깊이 환멸을 느꼈다. 그리고 환멸은 마침내 나를 덮쳤다. 어, 버스를 향해 가서 죽으려고 했죠. 버스를 향해 몸을 던졌다. 술을 마시고. 버스는 내 코앞에서 멈추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율배반이 있나. 근데 운전기사를 봤는데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가. 그리고
휘적휘적 걷죠. 버스는 그 자리에 서서 헤드라이트로 내 쪽을 비추어 주고 있었다. 이런 소설. 낙천성 연습이란 제목. 뭔가 의미심장한 제목이네요. 한 캐릭터가 나오는. 자기 모순을 못 견디는,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모순은 일관성이 결여된 거죠. 어떤 사람이 주장이 일관적이려면, 만약에 고기를 먹지 말자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채식을 해야겠죠. 그게 일관된 거니까요. 말과 행동, 그 삶이 일관된. 어, 좋은, 이 화자는 자기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을 자꾸 묘사하는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행동이 참 일관되거든요. 어, 정말 위인입니다. 이런 소설. 그 다음에 조연 작가님의 제인도 마이버스라는 소설도 참 좋은데, 이 작품 참 좋아요. 음모론이 나오는데, 설명을 참 잘 해놨습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비밀 조직에 이 화자가 들어간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 이 조직은,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비밀 임무, 를 수행하는 건데, 그게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 재밌어요, 소설 자체가. 음모론의 절정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금에서 다루는 업무는 미합 중국 대통령의 무해한 취미생활입니다. 무해한 취미생활. 어, 레어 아이템을 모으는 거죠. 음, 전 세계의 희귀한 야생 동식물에서부터 오컬트 유산까지. 어, 유적 발굴을 하고, 음, 아무튼 재밌어요. 이런, 뭐랄까, 이게 실제 이런 단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 있나 싶을 정도. 음, 재밌게 읽었던 어떤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음, 그런 소설이고, 짧게 짧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거 다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정화 작가님의 푸른 코트를 입은 남자는 어떤 강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자기 남편의 친구가 푸른 코트를 입은 남자를 그렸죠. 근데 이 화자는, 아내인 화자는 남편 남편이 푸른 코트를 또 옷장에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자기 친구와 바람이 났나 의심을 하고, 또 어디 어느 곳에서 또 그 푸른 코트를 입은 남자를 보고, 그럼 그 자기 친구의 애인인가 생각하고, 또 우연히 걷다가 또 푸른 코트 입은 사람을 보고 자기 남편인가, 근데 봤는데 또 남편이 아니고, 푸른 코트 관련해서 어떤 오해가 점점 커져가고, 이건 다 온전히 이 여자 화자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 어떤 강박, 이런 일들이 소설의 주인데 재밌습니다. 어떤 현대인의 강박, 어떤 오해에 대한 소설인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역대 수상 작가 최근작을 보면 흐름 속으로 어 정 언니 정, 동생 연의 이야기인데, 정이 죽었죠. 연은 언니를 떠올리고 있고, 정과 연은 어렸을 때 그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을
갔어요. 어머니랑 같이 하다가 필한 시절에 트럭을 타고 내려가는데, 대구 서울에서 대구까지. 근데 갑자기 인제 헤어지게 된 거죠. 이 그 인제 어떤 그런 필한 트럭에서 헤어졌었던 그런 이야기, 좀 짠합니다. 짠한 얘기고. 근데 언니 정은 자기가 인제 트럭에서 내려서 자기가 따로 인제 가겠다, 이런 그런 발언을 했었고, 헤어졌는데 다시 만났죠. 근데 정은 나중에 인제 종교에 빠지게 되고, 어 참, 그죠. 피라미드 트럭.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이미 6.25 나오는 거부터가, 그때 당시를 겪어냈던, 살아냈던 사람, 김채원 작가님이 1946 년생이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 시절 자기가 겪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하죠. 못하죠. 저희 세대는. 저희 세대 제가 겪은 세대 제가 겪은 이야기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 작품 자체는 올드하다. 어 그래서 그 시절을 증언하는 문학이기도 하고, 올드하다는 느낌 을 받았습니다. 뭐 의미는 있어요. 의미가 있죠. 누군가는 해야 할 말들. 박성원 작가님의 불안, 우울, 그리고 어 다큐멘터리 역사의 그날들. 어 이게 아버지 얘긴데요. 아버지가 성우였죠. 성우였는데 아버지가 오랜 세월호에 다시 돌아오죠, 불치병에 걸려서. 그런데 어린 시절에 선물해 주지 못했던, "미안하다 아가야." 하면서 선물해 주지 못했던 인형을, 매춘머리 인형을 주죠. 이게 감동 포인트. 이런 서사. 이 작품도 좀 올드하다. 물론 감동적입니다. 앞에 작품도 그렇고 감동적인데 좀 올드하다. 윤대영 작가님의 경옥의 노래, 다들 연배가 있으신 작가님들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경옥의 노래는 뭐 첫사랑, 경옥과의 끈질긴 인연, 그런 걸 다룬 건데, 음 운명이랄까, 방랑생활, 이 작품도 좀, 물론 이제 짠함이 있지만 올드하다. 정희연 작가님의 서랍 속의 집은 이 되게 젊었어요. 이 정희연 작가님 되게 잘 쓰시거든요. 요즘 감성과도 잘 맞아떨어지고. 이건 집에 대한 얘긴데요. 전세, 응, 부동산 중개자, 전세. 집에 대한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어요. 집 거래 과정, 마지막에 반전. 좋은 작품입니다. 현실을 잘 풍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랍 속의 집 좋았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음. 그런 역대 수상작과 최근작에는 아무래도 연배가 높으신 작가님들이 나오니까 좀 시차랄까, 세대차를 느낄 수 있었던, 소설에도 그런 게 있죠. 6.25 전쟁이 나온다든지, 고문하던 군사 독재 시절에 나온다든지, 그러면 주제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나는, 어쨌든 저는 이제 나이가 40살인데, 그래도 젊은 작가? 아직 데뷔도 안 했으니, 등단도 안 했으니, 작가라고도 할 수 없는 작가 지망생인데, 내가 쓸 수 있는 젊은 소설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증언해야 될 건 뭔가. 젊은 글을 쓰고 싶거든요. 참신한 글. 아무래도 등단을 이제 막 하려는, 젊은 작가에게 상을 주려고 하면 젊은 글을 뽑겠죠. 참신하거나 새롭거나
중요하죠. 기존 작가와 차별화가 되거나 시대를 증언하거나 그런 거를 뽑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하면 올드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신선할까? 이런 생각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2018년 현대문학상 소설집 읽고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죠. 생각을 잘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